안녕하세요. 차교 수업 Mathematics for Physics 멤버십 코스 7번째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델 연산자 계속하는데 이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라플라시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것을 잠깐 복습하면은 우리 그레디언트 했었죠. 그레디언트는 스칼라장에 대한 그레디언트인데 이것을 각 좌표계에서 보면 먼저 직각 좌표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델 연산자에다 u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됐죠. 그리고 원통 좌표계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에 로만 하나, 로분의 1만 하나 오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좌표계도 간단한데 이때 여기 두 항에 r분의 1 그리고 r 사인 세타분의 1이 하나 오는 거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우리 이 다이버전스와 컬을 했는데 그것도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이버전스는 벡터장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벡터장의 다이버전스 보면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됐고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됐고 컬은 이렇게 됐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벡터, 두 벡터의 다이버전스와 컬을 하는 거와 똑같은 방법이었죠. 여기서 델 연산자의 각 성분이 파셜 x분의 파셜 뭐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로 가면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원통 좌표계로 가면 이렇게 하나씩 덧붙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좌표계로 가면 이제 훨씬 덧붙이는 것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이것들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다 공부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우리 잘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델 연산자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처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델 연산자가 이렇게 있는데 델 연산자는 벡터고 U를 스칼라장이라고 하고 F를 벡터장이라고 하면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그레디언트가 있었고 그레디언트는 델 연산자는 벡터니까 우리 스칼라 필드 U를 합해 가지고 벡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는 이거는 델 연산자 벡터에다가 벡터 필드를 스칼라 곱한 거였죠. 그래서 그 결과는 스칼라였죠. 그 다음에 컬은 델 연산자에다가 이 벡터 필드를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곱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벡터가 됐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라플라시안은 뭐냐면 델 연산자 둘을 서로 스칼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델 도 델을 한꺼번에 델 제곱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 제곱이라는 이 기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델 도 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델 도 델은 그 라플라시안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그 앞에 스칼라 필드도 올 수 있고 벡터 필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 필드가 오면 전체가 스칼라가 되고 벡터 필드가 오면 전체가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라플라시안 연산자의 모양만 우리가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스칼라 필드를 집어넣든가 벡터 필드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라플라시안 U는 이건 뭐냐면 델 제곱이라는 기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델 도 델이라고 그랬죠. 델 도 델. 근데 이 델 도 델인데 요거를 무엇을 먼저 계산하냐면 요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하면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그레디언트가 되죠. 그래서 델 도 델의 스칼라 필드는 이것은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의 무엇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다이버전스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이버전스 F라고 놓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 F가 바로 뭐냐면 그레디언트 U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여기다 적용하면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이버전스 구하는 방법을 먼저 알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구하는데 무엇의 다이버전스를 구해요? 그레디언트 U의 다이버전스를 구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각좌표계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직각좌표계에서 델 연산자는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그레디언트 U는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표시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레디언트 U가 하나의 벡터 필드처럼 이제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이 벡터 필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요
처음에 맨 앞에 있는 게 벡터 필드의 X 성분, 두 번째 게 벡터 필드의 Y 성분, 세 번째 게 벡터 필드의 Z 성분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다이버전스 F 구한 데다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거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집어넣은 거 되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한 거 요건 뭐냐? 파셜 X분의 파셜 X분의 파셜 요건 바로 뭐냐면 파셜 제곱분의 파셜 제곱 U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네, 그래서 라플라시안 U는 파셜 X 제곱분의 파셜 제곱 U 더하기 파셜 Y 제곱분의 파셜 제곱분의 U 더하기 파셜 Z 제곱분의 파셜 제곱 U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플라시안이란 직각좌표 결론은 파셜 X 제곱분의 파셜 제곱 더하기 파셜 Y 제곱분의 파셜 제곱 더하기 파셜 Z 제곱분의 파셜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통좌표에 구해보겠어요. 우리 원통좌표기에서도 다 구해놨으니까 쉽겠죠. 그래서 원통좌표기에서 그레디언트는 저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원통좌표기에서 그레디언트 U는 이렇게 되고 저건 델 연산자는 저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아까 한 것처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을 텐데 이때 FL은 무엇이 해당하냐면 바로 여기서 요게 바로 FX 그 다음에 요게 바로 F로 요게 바로 FZ의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 F로 자리에 F파이 자리에 FZ 자리에 이걸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우리 라플라시안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 집어넣을 때 요런 또 다른 인자들이 이렇게 온 거 자 요거 이렇게 직각좌표기보다는 여기 조금 더 복잡해진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로는 미분하지 않고 바깥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것은 그냥 파셜 파이 제곱분의 파셜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원통좌표기에서의 라플라시안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좌표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구좌표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델 연산자는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도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다 U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델 연산자에다가. 그러면 라플라시안은 요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를 취한 것인데 이때 각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있는 성분들이죠. 요거 맨 앞에 있는 성분들. 그래서 요게 R 성분, 세타 성분, 파이 성분을 아니까 저기에 있는 R 성분, 파이 성분, 세타 성분, 파이 성분 있는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좀 복잡해지죠. 구좌표기에서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면 정리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사인 세타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지만 R분의 1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요거 사인 세타도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것도 자 이런 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각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U를 갖다가 우리 다시 여기다 써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직각좌표계에서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됐죠. 근데 원통좌표계에서는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좌표계에서는 아주 많이 복잡해졌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이걸 노랗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으로 이 라플라시안을 많이 다루는데 특히 어디서 다루냐면 양자역학이나 전자기학이나 이런 데서 다룹니다. 근데 이 직각좌표계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 이 구면좌표계 중에서 어떤 구좌표계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이용이 되냐면 이 구좌표계가 제일 많이 이용이 됩니다. 특히 양자역학에서는 구좌표계가 많이 이용이 돼요.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전에 한번 고전역학에서는 힘이 어떤 힘이 많습니까? 어떤 힘이 많냐면 중심력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심력의 경우에는 우리 평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극좌표만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극좌표계가 이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평면에서 운동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좌표계를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그 시스템을 지배하는 포텐셜을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양자역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R에만 의존하는, 세타하고 파이에는 의존하지 않고 R에만 의존하는 그런 포텐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걸 갖다가 구대칭인 포텐셜 에너지다 이럽니다. 그러면 구대칭인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바로 이 좌표계에서 표현은 라플라시안을 주로 쓴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복잡한 모양으로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중에서 어떤 것만 많이 쓰냐면 이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저절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R에 대한 방정식을 주로 쓰는 거니까 지금 당장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이제 직접 이용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플라시안이 주로 들어가는 식을 보면 우리 전자기학이나 양자역학이나 그 밖에 물리학의 많은 분야에서 이 라플라시안이 들어가는데, 유명한 식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라플라스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은 뭐냐면 전하가 없는 공간에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공식인데, 바로 라플라시안 U는 0이다 라고 하는 게 라플라스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전하가 있는 곳에서는 델 제곱 U는 F 하는 포화송 방정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확산 방정식, 이것은 무엇이 퍼져나가는 방정식인데, 그것도 보면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종속 변수 U가 R과 T 모두의 함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파동 방정식도 있습니다. 파동 방정식은 확산 방정식하고 뭐가 다르냐면 시간에 대한 게 2차 미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만 다르죠.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들에 왜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항상 자주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죠.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라플라시안 U가 바로 스칼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스칼라면 나머지 항들도 스칼라면 이 델 연산자가 들어오는 항도 역시 스칼라야지 되는데, 그 스칼라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스칼라와 벡터의 성질이 바로 그걸 우리가 알게 해주는데, 스칼라와 벡터를 우리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스칼라는 크기만 갖는 양,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 이렇게 배웠죠. 이거 들으면 마치 방향 때문에 벡터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대학교에 와서 우리 차 교수의 대학물리 인하대 물리에서는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네, 물리량이 자연을 기술하는 데는 물리량을 가지고 수학으로 표현하는데, 물리량이란 바로 뭐냐면 자연현상의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물리량 하면 그 물리량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주어야 되는데, 물리량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뭐로 나뉘냐면 숫자 한 개로만 대표되는 물리량도 있고, 숫자 한 개 가지고는 안 되고 몇 개가 더 필요한 물리량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리량은 숫자 한 개만으로, 또 다른 물리량은 숫자 여러 개로 해서 연산 법칙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하고, 맨 처음에 스칼라의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벡터의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대학교에서 좀 초보적인 것이고, 진짜로 스칼라와 벡터를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스칼라는 좌표계 회전 아래 바뀌지 않는 양이고, 벡터는 좌표계 회전 아래 위치 벡터처럼 바뀌는 양입니다. 그래서 좌표계가 회전할 때 위치 벡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뀌는데, 자, X하고 Y가 위치 벡터죠. 그럴 때 여기에 F라는 벡터도 F의 X성분과 Y성분이 X와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바뀌는 식이 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이게 X가 바뀌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위치 벡터가 바뀌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잠깐 그거 한번 보면, 우리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의 좌표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준계를 정해 가지고 정하는 거죠. 근데 이 기준계는 하나만 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기준계를 또 하나 정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좌표가 달라지죠. 이렇게 이게 좌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 숫자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숫자 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는 달라져도 되지만 그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정식은 똑같고, 그 마지막 결과도 똑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한 기준계의
좌표에서 다른 기준계의 좌표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변환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건 지금 어떤 좌표 어떻게 돌린 거냐면 Z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돌린 것입니다. 이렇게 Z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돌렸다고 할 때 X'과 Y'을 X하고 Y로 나타나 보겠어요. 그러면 X'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먼저 요게 바로 뭐냐면 저 X의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Y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X의 코사인 세타와 Y의 사인 세타를 더하면 X'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Y'은 어떻게 되냐면, Y'은 저기까지 노란 줄이죠. 저기 노란 줄인데 저거 전체가 아니라 Y'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자, 요만큼을 빼야 됩니다. 요만큼이 바로 뭐냐면 X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Y 코사인 세타에서 저건 X 사인 세타죠. X 사인 세타를 뺀 것이 X'과 Y'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표계를 회전하면 성분은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죠. 그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L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 회전한 좌표계에서도 그대로 성립하시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이 스칼라량이고, 좌표계 회전할 때 변하는데 무엇처럼 변해요? 위치 벡터처럼 변하는 양이 바로 벡터다,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칼라의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도 불변인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이 벡터를 첫 번째 기준계의 성분은 fx, fy고, 그 다음에 z축을 중심으로 아까처럼 세타만큼 돌렸을 때 성분이 fx'과 yx'이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첫 번째 A기준계의 성분이고 요거는 B기준계의 성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좌표계 회전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여기 이 위치 벡터하고 똑같이 좌표계 회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분들이 어떻게 만족해요? 네, 이렇게 똑같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칼라면 이렇게 하더라도 안 변하는 것인데, 아까 두 점 사이 거리가 안 변하는 거 보았죠. 근데 우리 뭐도 있었냐면 두 벡터의 크기, 어떤 벡터의 크기 또는 두 벡터의 스칼라 곱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벡터를 이렇게도 표시하고 이렇게도 표시한다고 할 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건 A기준계에서 표시한 거고 요건 B기준계에서 표시한 거라고 할 때 이 벡터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벡터의 크기는 fx제곱 더하기 fy제곱인데 요거 두 번째 좌표계에서 먼저 계산하면 fx'제곱 더하기 fy'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변환식을 여기다 써요. fx 프라임 대신에 fx 코사인 세타 더하기 fy 사인 세타, 이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무엇으로 정리했어요? fx 제곱으로 묶고 fy 제곱으로 묶으면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1이죠.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크기의 제곱은, 벡터 크기의 제곱은 좌표계 회전을 하더라도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양이 바로 스칼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다. 스칼라는 이렇게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어떻게 될까? 스칼라 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곱해가지고 스칼라 만든다 그랬죠. 이것도 좌표계 회전할 때 어떻게 되냐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B기준계에서 하면 fx 프라임, gx 프라임 더하기 fy 프라임, gy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걸 아까 여기 뭡니까? 이거 변환식을 그대로 써가지고 다시 정리합니다. 이것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 두 개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두 벡터의 스칼라 곱도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좌표계 회전을 시켜도 안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것은 좌표계를 회전시켰을 때 어때요?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법칙, 자연현상의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을 어떤 기준계로 나타내든 다 성립해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떤 자연법칙을 표현할 때 식이 갖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 물리 맨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식에 나오는 각 항의 차원이 모두 같아야 된다. 이때 차원은 1차원, 2차원, 3차원 이 얘기가 아니라 길이 차원,
질량 차원, 그 다음에 시간 차원, 이렇게 물리량의 차원을 얘기합니다. 물리량의 차원이 같으면 어떠냐? 단위를 같은 단위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더하고 뺄 때 단위가 같아야지 서로 더해줄 수가 있지, 단위가 다른 양은 더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여러 항으로 되어 있다면 각 항의 차원이 전부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더하는 거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항에 나오는, 식에 나오는 각 항이 전부 스칼라면 전부 다 스칼라고, 벡터면 전부 다 벡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네, 이 식이 어떤 기준계에서나 다 성립하는데 이걸 회전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항이 안 변하면 다른 항도 안 변해야 되겠죠. 어떤 항이 변하면 다른 항도 똑같은 방법으로 변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 연산자가 들어가는 식이 있을 때 여기에 스칼라와 같이 들어가는 식이 있다면 델 연산자와 함께 스칼라가 될 수 있는 게 아주 자주 쓰이는 게 뭡니까? 라플라시안이죠. 그래서 물리에 나오는 미분 방정식에는 이렇게 라플라시안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델 연산자 가지고 스칼라를 만들려면 델도 델, 이렇게 라플라시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델 연산자를 가지고, 델 연산자가 바로 뭐였습니까? 벡터 미분 연산자였죠. 이 벡터 미분 연산자 가지고 이것을 필드에, 공간에 의존하는 함수죠. 필드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컬,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플라시안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잘 알았죠? 사실은 이거를 다 외워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필요할 때 보면 전자기책 뒤에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라플라시안을 구좌표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또는 요새는 컴퓨터에서 그냥 찾아보면 나와 있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대로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Mathematics for Physics 7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겠습니다.